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목요일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목요일 방송을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시간 전에요. 미준 다행 포트폴리오의 11번째 투자 종목을 선정해 주십사 포스팅을 하나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주식을 한 번 더 선정할 예정인데요. 예전에 이미 엔비디아는 한 번 선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그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 5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ASML,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테라다인 이렇게 5종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좀 선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그 투표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500분이 조금 넘는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일방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ASML이 50%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몇천 분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이런 감이 있지만 뭐 이렇게 5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SML이 11번째 종목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미존 커뮤니티 가셔서 꼭 한번 다행 포트폴리오의 11번째 투자 종목에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월 21일 목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수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06% 소폭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71%입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1.2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은 플러스입니다. 0.37% 소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존스와 그 중소형주는 굉장히 좋았는데 S&P 500, 나스닥만 마이너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넷플릭스가 어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포함해서요. 어제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거나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제 관심 종목들의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어제 쇼피파이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무려 13.31% 추락을 했고요. 로블록스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12.5% 추락, 펠로톤이 11.25%, 아이온큐가 10.26%나 하락을 했고요. 투일리오가 하루 만에 또 어제 올라갔던 걸 다 반납을 했습니다. 10.2% 마이너스, 도쿄사인이 9.11% 마이너스, 업스테트가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블록이 8.84% 마이너스, 니오가 8.66% 마이너스, 유니티가 8.59%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파이버라든지 페이팔, 버진 갤럭틱, 메타 플랫폼즈, 로빈후드 뭐 안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의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그중에서도 올라간 종목이 있나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플러스를 보인 종목은 실버게이트가 이틀 연속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ASML이 2.272%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ISRG가 2.7%, VNOM이 2.34%, KLA가 2.3%, 그리고 캐터필러가 1.26% 정도 올라갔습니다. 뭐 그 밖에도 올라간 종목이 조금 더 보이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좀 작은 폭이라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파망과 테슬라 주가를 좀 볼 텐데요. 자, 어제 파망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은 종목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주가가 어제 우리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함께 접할 때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35%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주가 폭락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거 메타 플랫폼즈 역시 7.7% 폭락이라고 봐야겠죠. 테슬라가 5% 가까이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3.23%, 아마존이 2.6%, 구글이 1.75%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도 소폭 빠졌고요. 어제 유일하게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양질의 컨텐츠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미국 증시 관련된 기사를 적어도 한 3, 40개, 많을 때는 한 50개 정도 읽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읽은 그 기사 중에 한 반 정도는 넷플릭스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미주에 사용할 기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그 뉴스의 보드가 넷플릭스로 도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의 그 하락 때문에 많은 주식들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가 5.58%나 떨어졌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넷플릭스가 그렇게 구독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디즈니라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뒤를 이어서 WBA는 디스커버리입니다. 완전히 직접적인 경쟁 기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5% 하락. 파라마운트도 마찬가지죠. 영화사인데 8.46%나 폭락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영향이 정말 컸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서도 어제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자는 펄싱 스퀘어의 빌 에크먼입니다. 굉장히 미남의 외모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투자자죠. 근데 이 빌 에크먼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빌 에크먼이 1월 달에 그 어닝 발표 후에 그 넷플릭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무려 310만 주를 추가적으로 줍줍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분기 연속으로 어닝 결과가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때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의 그 주주 중에 탑 20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손실을 이번에 좀 보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커다란 그 투자자 펀드들이요. 이번에 넷플릭스를 많이 담고 있다가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유명한 헤지 펀드 역시 보시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100만 주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류로 따지면 거의 655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35%나 빠졌기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굵직굵직한 그런 이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좀 손해를 많이 본 대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 기관에서도 넷플릭스를 들고 있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좀 정보력도 우리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투자에 좀 이력이 난 굉장한 좀 전문가들 역시도 넷플릭스가 이렇게까지 처참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풍낙하기처럼 떨어질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겸허해지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두 종목에 목숨을 거는 것은요, 언젠가 또 굉장히 좀 위험한 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하고 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레슨을 이번에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던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어닝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 1분기의 실적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프레스 릴리즈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Q1 1분기의 논갭 EPS가 3달러 22센트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거의 1달러 가까이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이 정말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레비뉴 같은 경우는 18.76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80.6%라는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 테슬라의 성장세는요, 50%가 목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했죠. 50%씩 계속 생산 대수, 판매 대수를 늘려가면서 매출도 50%씩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2030년이 됐을 때 2천만 대를 판매하면서 우리 테슬라가 지구를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엄청난 포부를 발표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 것은 테슬라의 성장 추세가 과연 50%를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추세가 좋습니다. 무려 80.6%라는 굉장한 성장 추세를 작년 대비해서 지금 매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920 밀리언 이상 지금 초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로스 마진, 총 이익률이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총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테슬라거든요. 한 25%, 26% 정도 지난해까지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다가 최근 4분기에서 30%가 넘어가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32.9%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총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지난해랑 비교해보면 1년 전에는 2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총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매출의 성장만 80%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까지도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나아지는 모습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멋진 어닝 결과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카펙스를 보시면요. 1.77 빌리언을 사용했습니다. 1년 전에는 1.35 빌리언을 사용했고요. 카펙스라는 것은 이제 뭐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지라든지 부동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 그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P&L 상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자본 투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프리 캐시 플로우는 2.23 빌리언, 그리고 1년 전에는요 293 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비해서 프리 캐시 플로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5개 T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31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이번에 1, 4분기에 판매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어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닝 결과 이후에 지금 어닝 결과 한 지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주가가 이미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빠졌던 것을 이미 거의 만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 어닝 결과를 발표한 종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주은의 다행 프로젝트 투표에서 지금 중간 집계 결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ASML인데요. 자, ASML 같은 경우는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어닝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중간에 2.72% 올라간 것은 어닝 결과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괜찮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SML의 프레스 릴리즈 결과 Q1 1분기에 갭 EPS가 1.73 유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로가 단위가 되고 있고요. 자, 빚입니다. 따라서 예상치를 넘어섰는데 0.05 유로 정도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3.5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11.8%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매출의 성장세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20 밀리언 정도 초과적으로 달성했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았다. 예상치를 넘어서긴 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어닝 결과에서 가장 좋은 수치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Q1의 넷 부킹입니다. 넷 부킹이라는 것은 예약이잖아요. 따라서 매출의 규모와 이 예약의 규모는 거의 비슷한 게 통상적이죠.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과 3개월 동안 들어온 그 예약은 거의 규모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넷 부킹이 7빌리언입니다. 따라서 매출의 규모보다 지금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예약을 받아낸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미래에 매출이 상승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예약 추세가 보여주고 있고요. ASML이 기대하기를 Q2,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세일즈 매출의 규모는요 5.1 빌리언에서 5.3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3.5 빌리언밖에 되지 않았던 매출이 다음 분기에는 무려 5.1이나 5.3으로 껑충 뛰어오르잖아요. 따라서 와, 지금 가면 갈수록 정말 좋은 추세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로스 마진이요 49%에서 50% 정도 굉장히 좋은 수치죠.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 5년 동안 과거 5년의 ASML 총 수익의 평균치는요 46%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5년 평균보다 훨씬 더 좋은 총 이익 마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이던스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번 분기의 실적도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2.7% 정도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슬라 그리고 ASML이 성공적인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어닝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넷플릭스처럼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굉장히 좀 근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메타 플랫폼즈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직접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웬즈데이,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굉장히 좀 부정적인 리포트 하나가 클리브랜드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관에서요, 체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리서치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했겠죠. 근데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본 결과 커런트 쿼터, 즉 2분기란 얘기죠. 2분기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리브랜드 리서치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에스티메이트, 즉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이 기관에서는, 클리브랜드에서는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 그 예상치를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로우 다운이다. 모든 것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가 아니죠.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는 거죠. 소셜 미디어와 이커머스를 접목한 이런 소셜 커머스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더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라이벌 기업, 즉 뭐 예를 들어서 틱톡 같은 기업에 많은 매출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퍼스트 쿼터 1사분기가 굉장히 약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4월 달 들어서 지금 한 4월 20일 정도가 됐는데 그 사이에 그 비즈니스가 1사분기보다 더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지금 메타 플랫폼즈의 그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 그 펌에서는, 이 리서치 기관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애드버타이저라는 것은 뭐냐면 광고주를 얘기합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도와주고 거기에서 매출을 창출시키는 이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광고주들이 이 메타 플랫폼즈를 좋아해야 매출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좋은 리턴을 만들어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리턴 온 인베스트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만 원을 주고 미주는 광고를 했어요. 페이스북 가서.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드렸으면 거기에서 얼마 정도를 제가 추가적인 매출로 받느냐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200만 원을 만들어냈다. 매출로. 그러면 투자해서 한 200% 정도 수익을 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광고주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CPM의 가격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CPM이 뭐냐면요, 클릭 퍼 매터 혹은 클릭 퍼 다우전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100번을, 그러니까 1000번을 우리가 이제 그 웹페이지를 보는데 지불하는 돈을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그 광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몇 번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내게 되는데 1000번당 보통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돈을 내면서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CPM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는 것은 1000번 이 웹사이트가 그 포텐셜 그 소비자한테 노출이 될 때 1000원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노출되는데 1원이란 얘기죠. 만약에 이 CPM이 1000원이라면, 근데 이 가격이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컨버전 레이트이 떨어지고 있다. 컨버전 레이트는 뭐냐면 광고를 해서 이 광고에서 매출로 넘어가는 확률을 얘기합니다. 컨버전 레이트이 만약에 한 10%다. 그러면 이 광고에 클릭을 한 사람 중에 10%가 결국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컨버전 레이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메타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광고한 사람들이 지금 좀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컨버전 레이트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컨버전 레이트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타겟팅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iOS 애플의 그 정책이 변화되면서 타겟 마케팅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광고를 하는 거랑 아니면 이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광고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컨버전 레이트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지금 광고주들이 리턴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반 정도가, 그러니까 광고 에이전시 중에 반 정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ROI 타겟을, 그러니까 고객사들로부터 이렇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그 100만 원을 잘 이용해서 너희들한테 얼마 정도의 매출을 돌려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광고 에이전트들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꼴을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목표만큼 ROI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라고 클리브랜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보이는데 바로 릴즈입니다. 릴즈라는 것은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데 메타가 가지고 있는 숏 비디오입니다. 틱톡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오미즈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틱톡이 뺏어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온 비즈니스 모델 릴즈가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좀 점유율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의 그 어닝 전망치가 여기 써 있는데 2.51달러입니다. 자, 근데 이 수치는요, 이미 작년에 그 성적에 비해서 24% 정도 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 지금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매출의 컨센서스는 28.29 빌리언인데 이 수치 역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8.1%밖에 성장을 못한다. 따라서 이미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낮아 있는데 이 기대치마저 만약에 달성을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조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를 좀 줍줍하기에는 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그런 주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말 나는 메타버스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괴롭다. 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메타 플랫폼주 말고도 비슷한 그 수준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으로 일부 투자가 자금을 옮겨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체킹한 것이 그러니까 리서치 기관에서 알아낸 그 자료가 만약에 정확하다면 메타 플랫폼즈는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어닝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겠죠. 자, 앞에서 살펴본 그 메타 플랫폼즈의 현재 상황이 조금 어둡다면 반면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은요, 최근에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에서도 시티라는 투자기관에서 굉장히 좀 불리시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티라는 투자기관이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전망이 좋다라고 지금 태도 전환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온라인 플레이어, 그러니까 온라인을 바탕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여행 산업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팬데믹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올라선 이러한 그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프로피터블한 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이유가 하나 여기 써 있는데요. 트래픽이 대부분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르가닉 트래픽이다. 이 얘기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뭐 광고비를 내고 가져오는 그런 트래픽이 아니라 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소비자가 알아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약이 90%가 된다라는 굉장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로날드고요. 이 로날드 제시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 지금 액티브 리스팅이 6밀리언이다. 600만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팅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집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묵을 수 있는 그 하우스의 개수가 지금 600만 개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호스트의 숫자가 400만 명. 자, 보시면 600만하고 400만은 차이가 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호스트 중에서는요, 한 개 이상의 집을 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트는 400만 명인데 집의 숫자는 600만 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K는 1000이거든요. 1000 곱하기 100이니까 10만이잖아요. 10만 사이트다. 전 세계에 10만 개 정도의 도시 아니면은 지역에 지금 에어비앤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제가 예전에 일하고 있던 프랑스 계열의 아코르 호텔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페어몬트라든지 라플즈라든지 소피텔, 노보텔, 뭐 이비스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코르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호텔 개수가 5,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코르보다 더 큰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메리엇이거든요. 메리엇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호텔의 개수가 많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메리엇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의 개수가요 7,0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7,000개를 예약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만약에 호텔에서 10분, 20분, 30분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다시 다른 그 교통을 이용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 에어비앤비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원하는 곳 어디에나 에어비앤비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 하우스가 있고, 뭐 600만 개니까 엄청난 숫자고요. 그리고 이 600만 개가 전 세계에 한 10만 곳에 뿌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 개면요, 거의 뭐 우리가 원하는데 모두 다 에어비앤비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보기로는, 이 시티라는 기업이 보기로는 에어비앤비는 어떠한 식으로 지금 생각이 되냐면 Alternative Accommodation Market을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 그 숙박기관 뭐 이런 거를 지금 대표하는 이런 말을 만들어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요, 롱텀 스테이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호텔에서 뭐 하루 이틀 지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3달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호텔 음식 못 먹거든요. 일단 질려서 못 먹고, 두 번째로 너무 비싸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숙을 할 때면 결국 부엌이 있어야 되거든요. 키친 시설이 있어야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배달 음식도 해 먹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플렉시블 워크포스가 나타나면, 즉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에서는 롱텀 스테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100일 살기, 6개월 살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기로는 이 플랫폼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이 포지셔닝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여행 산업이 다시 회복할 기세에 있는데, 이 회복세를 아마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이 에어비앤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티에서는요, 프라이스 타겟을 $200를 주고 있습니다. 자, $200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배라는 멀티플이 붙어져 있는데, 어떤 멀티플이냐면요, EV랑 그 레비뉴를 비교했다. 우리가 보통 PS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P는 시가총액이었는데, 시가총액과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라고 부르는 거죠.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거의 그 시가총액과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PS 레이시오랑 비슷하다고 봤을 때 13배 정도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45배라는 멀티플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거는 에비타랑 비교했을 때, 에비타는 이제 순이익이긴 순이익인데 텍스라든지 그 이자라든지 뭐 감가상각 이런 거를 제외하기 전에 순이익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45배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약간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하여튼 $200 정도에 산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에어비앤비가 1년 안에 $20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요, 200 나누기 164죠. 한 21%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전직 호텔리어로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다, 뭐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자세한 그 정보를 전해드리는 면이 있긴 한데요, 절대로 이제 매수 추천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히 하고 싶고요. 대신 제 설명을 좀 들어보고 납득이 간다, 그럴듯한 그런 논리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팔란티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 기사는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호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반가운 기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RBC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이 RBC라는 투자 기관이요, 한 5개월 전에 팔란티어를 매도해야 된다, 셀로 그 레이팅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RBC가 다시 등장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까지는 가지 않고요, 보유 의견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정식 네임이죠. 티커 네임은 PLTR이고요. 자, 수요일 날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써 있는데 결국은 0.93% 정도 떨어졌죠. 자, 0.93% 떨어졌긴 했지만 뭐 주가의 추세가 괜찮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 인베스트먼트 펌인 RBC가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의 그 평가를요, 원래는 매도였는데 매도해서 보유로 한 단계 올려줬다, 경상시켜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듣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지 한 가지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리시 잘루리아고요. 자, 이분이 이번에 레이팅을 올려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언더퍼폼 매도에서 섹터 평균, 그러니까 이제 매도에서 보유로 바꿔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도 올렸습니다. 원래는 9달러라는 굉장히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9달러에서 1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아직 낮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페더럴, 그러니까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쪽에서 국가 규모의 스펜딩, 지출이 많이 일어날 건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상황을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에 관련된 그 전 세계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믿는 바에 의하면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다. 드래그 존이라는 것은 질질 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그 정부들이,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이 아무래도 그들의 국방비의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국방비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도 많은 투자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이버 보안 기업의 그 기사를 읽어서도 많이 접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팔란티어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러한 그 수혜는요, 굉장히 쇼텀이다. 그래서 뭐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혜는 받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의 경영진이 아무래도 스탑, 그만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스펙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 스펙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기업들의, 작은 기업들이겠죠. 신생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이들을 키워나가고요. 결국 이 조그만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결국 커다란 우리의 고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비용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나오는데 RBC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1월 달에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매도로 의견을 바꾸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48%나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나스닥은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팔란티어의 주가는 48%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요. 현재 팔란티어의 그 레이팅을 한 단계 격상시켜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자막 영상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와 계시죠. 자, 이 중에서 위에 계신 분의 이름이 스테판인데요. 스테파니 링크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넷플릭스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테크주, 성장주 중에서도 지금 좀 안전한 주식들이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주식들은 어떠한 섹터에 들어가는 주식이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11번째 투자 종목 선정에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r take on this sort of rally? Have we reached sort of peak rate hike talk at this point, especially after Bullard sort of dropped the possibility of a 75 basis point hike? Yeah, good morning, Melissa. I think we may have reached at least some interim Fed hawkishness. And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that the markets have been fairly resilient. I mean, they're down 8% from the recent highs amidst this surge in interest rates. And the surge happened because it wasn't just the Fed that was becoming more and more hawkish, but it was also some of the other central banks, including the ECB. And the reason why I think we could see a little bit of a pause in rates here is because, as you say, a lot of max hawkishness from the Fed.
Fed has been priced in, but also we don't have an ECB meeting on the calendar. We don't have a BOE meeting on the calendar. So we have a few weeks where maybe we're not going to have any sort of surprises from the central bank officials. So to the extent that rates pause here, I do think equities can continue this rebound that they started yesterday. And by the way, the earnings season so far has been coming in better than expected. 80% of the companies are beating, 63% are beating on earnings and revenue. So that should give the market some more resiliency, I think, in the coming weeks. We are still early, very, very early in earnings season, as we all know. And Stephanie, Netflix was a bomb. Some might say that this is a Netflix specific story, but this could show how big tech and how the impact of one stock could have on the S&P 500 overall. What's your take on whether or not big cap tech will sort of take this lead of throwing in the kitchen sink? Because really, if you read through the shareholder letter and listened to Reed Hastings yesterday, it was sort of a kitchen sink quarter. They blamed everything: inflation, the conflict in Ukraine, et cetera, et cetera. It was a long, long laundry list. It was a long laundry list, and it's the second quarter in a row now of a disappointing report. And I think that this is a total stay-at-home beneficiary. Now it's coming to roost, right? It's coming back to haunt them. And there's all kinds of competition. And so I think this actually is a message for any of the stay-at-home winners to be careful. You have to look at valuations, and many of the stay-at-home winners are not cheap. Many of them don't even have earnings. So I think there are winners and losers in technology, and I think you do want to focus on certain total addressable market stories like cybersecurity, AI, data center, 5G. There are places to play in technology in all of those themes, but you really do want to focus very much on valuations.